독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은 1, 2차 세계대전이고 이 히틀러라는 인물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히틀러 어떻게 그 세계대전까지 일으키는 인물이 된 걸까요? 그 히틀러는 원래 이제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그 히틀러가 태어난 고향은 강 건너면 독일이고요. 강 하나를 두고 있는, 그러니까 뭐 오스트리아 사람이다 독일 사람이다 말하기가 좀 뭐한. 원래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인데 화가가 되고 싶었고 이제 미대 지망생이었고 그래서 동쪽에 먼 빈까지 가서 이제 유학을 청운의 꿈을 품고 갔었죠. 네. 근데 이제 낙방을 하고 재수생 생활을 하다가 이건 이제 캐리어라는 게 마땅히 내세울 게 없었어요. 뭐 책을 많이 본 것도 아니고 그림을 주로 그렸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독일군에 입대를 하는데 하사관으로 입대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히틀러 개인의 그 캐리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경력이 돼요. 거기서 이제 독가스 때문에 눈에 부상을 입고 제대를 하고 나와서 전쟁이 끝나고 났더니 그 당시 이제 베르사유 조약에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참전 용사들 그 집단 그들의 결속력은 대단했어요. 아, 1차 대전에 참전했던 독일 용사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히틀러가 그런 참전 용사로서의 경력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를 가면은 히틀러는 이제 확실하게 내놓을 수 있는 명함이 있었던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이렇다 할 만한 경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환영을 받고, 근데 히틀러가 이제 남모르는 재주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향 친구들 얘기로는 그 얘기를 해요. 히틀러가 뭘 이제 얘기를 참 잘한대요. 저 신화 얘기나 뭐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어린애인데도 굉장히 과장되게 극적으로 잘 살린다. 예. 예. 그런 능력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대요. 근데 이제 여기 참전용사 그룹에 와가지고 그때 뭐 한참 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할 때였거든요, 독일이. 뭐 거리에 나가가지고 뭐 상자 하나 올려놓고 거기 서가지고 베르사유 조약은 당장 폐기 처분해야 된다. 뭐 각종 이제 선동들을 막 할 그럴 때인데 히틀러가 거기에 재능이 아주 뛰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당내에서 빨리 입지를 붙이죠. 그거 외에는 마땅한 게 없어요. 굉장히. 너무 각박하시네. 너무 짭니다. 좀 많이 해주세요. 경력이라고는 이야기 잘 살리는 거. 아주 연설할 때 보면 단순한 단어들, 뭐 어려운 단어들 본지 자신이 그런 걸 이제 몰랐을 테고 단순한 단어들을 쓰면서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연설을 한 거죠. 정치가들은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대중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근데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군대 갈래다 못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러지는 않았고요. 이제 처음서부터 독일로. 왜냐하면 이제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히틀러가 살았을 당시에는 소독일로 통일이 됐잖아요. 오스트리아만 빠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히틀러가 38년에 오스트리아 합병을 할 때 본인한테는 아주 감개무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독일의 그 마지막 퍼즐이 하나가 빠져 있었잖아요. 1871년 독일 통일은 오스트리아가 빠진 통일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히틀러가 이제 38년에 그 퍼즐을 낀 거죠. 그래가지고 그 빈에 가서 금유환영을 해요. 영웅광장이라고 거기 서가지고 이제 그 연설을 하죠. 그때 뭐 오스트리아 합병을 할 때도 선거를 해요. 오스트리아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근데 거의 뭐 만장일치로 합치자. 그러면요, 1차 세계대전 때는 서로 간에 이런 경쟁 심리가 사라예보의 총알 한 방으로 축발이 돼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친다면 2차 세계대전은 별 볼 일 없던 히틀러라는 사람이 인정도 받고 아 내가 이거 이야기 잘 살리는 하나로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라고 해서 성공도 했고 오스트리아를 통일까지 했습니다. 제국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여기서 멈췄으면 되는데 왜 전쟁까지 일으켰을까요? 아 이제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교과서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지나간 말처럼 나와요. 이제 베르사유 체제에 대한 불만. 네. 근데 베르사유 체제가 굉장히 결정적이었죠. 1919년 6월에 이제 베르사유 조약을 공식적으로 체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1920년 2월에 나치가 뮌헨 그 브로이하우스 2층에서 이제 창당을 해요. 거기에 25개조 강령을 내세우는데 1조는 뭐 독일 민족은 단결하고 좀 그건 이제 의미 없는 얘기고 바로 밑에 2조에 뭐가 나오냐면 베르사유 조약은 무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나치는 창당 정치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베르사유 조약을 이슈로 해서 나온 정당이었어요. 이거는 무조건 무효다. 그러다가 33년에 이제 나치가 집권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9년 9월 1일 날 폴란드 국경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 개전일인데 나치의 관점에서 보면 이 1920년 창당을 할 때 발표했던 공약을 실천한 거예요. 그런데요, 네. 베르사유 조약은 무효다. 과하게 얘기하면 탱크 만들지 마, 네. 배 만들지 마, 네. 비행기 만들지 마, 그냥 경찰력
정도만 유지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영토. 영토는 여기로 절대 넘보지 마. 영토를 이제 엄청나게 뺏어가지고 폴란드한테 줘버리죠. 국토가 이렇게 분단이 돼버리죠. 아, 그러면 단순히 제재를 넘어서서 저건 원래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이 아니라고 했으니 그거죠. 베르 조약을 깨려면 우리가 침공하는 수밖에 없어. 그거죠. 그러니까 9월 1일 날 폴란드를 제일 먼저 침공한 이유가 뭐냐면 프랑스가 서프로이센, 그다음에 북슐레지엔, 포젠, 단지시 그 지도 자료를 보시면은 엄청 큰 땅이에요. 그래갖고 독일의 영토를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려요. 동프로이센하고 본토하고를 이걸 뚝 잘라갖고 폴란드령으로 줘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19년 6월에 이제 협정이 체결됐다고 그랬잖아요. 베르사유 협정이. 근데 5월에 언론을 통해서 그게 발표가 돼요. 근데 독일이 난리가 나요. 아, 과정이 딱 지금 러우 전쟁과 똑같네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원래 영토를 나는 그냥 가는 거지. 이거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결론은 전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보도를 해서 그런데 그것도 지금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나토에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면 그 크림반도를 뺏긴다는 소리인데 그 절대 용납 못하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영토를 찾으러 가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물론 그냥 2%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지만 그렇다면 독일의 원래 땅을 되찾으면서 네. 정말 쉽게 갔잖아요. 거기까지. 예, 예. 그럼 베르사유 조약 깼잖아요. 영토 되찾았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멈췄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40년에 베르사유 조약의 주체가 프랑스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침공을 했고 또 프랑스도 그냥 넘어가요. 프랑스는 이제 그때 이념적으로 이제 분열이 돼 있었어요. 좌파들하고 파시스트들하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금방 집어먹고 소위 그 비시 정권을 세워주잖아요. 히틀러가 패탕 원수한테 한 절반을 떼어주죠. 파시스트들이에요. 국가 하나 세워서 정부 세워서 잘 운영해 보시라. 그리고 이제 대서양 쪽으로는 자기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필요하니까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영국 침공하고 영국 침공까지도 명분은 좀 있었어요. 뭐냐면은 파시즘은 기본적으로 반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파시즘에 대한 교육이 거의 안 돼 있거든요. 파시즘은 나치즘과 파시즘이 완전히 다른 독일 버전이죠. 아. 파시즘의 독일 버전이 그냥 네네. 나치즘이에요. 원래는 이제 프랑스 파시즘, 뭐 이탈리아 파시즘 이렇게 얘기하는데 독일도 독일 파시즘이죠. 근데 그냥 독일은 그냥 정당 이름을 따다가 그냥 우리가 나치즘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파시즘은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반자유주의라고 한다는 건 국가 전체 명령에 그냥 다 따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한 학기 강의해야 되는데 대학 1학기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이제 19세기, 20세기 초 때, 세기 전환기 때 전 유럽이 파시즘 홍역을 알아요. 그 왜 그러냐면 자유주의가 많은 한계를 노정을 시켜요. 그러니까 사회가 극도로 분열을 하고 거기다 또 사회주의 노동운동까지 가세를 하니까 어느 나라든지 다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의 자유라는 게 사실은 부르주아들의 자유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아하. 그걸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파편화돼가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그 전에 파시즘의 원래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은 반계몽주의적인 낭만주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세 기독교적 세계관이 이게 인간에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성을 가지고 신의 권위를 대체하려고 하는데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 제대로 하든지. 근데 실제로 계몽주의가 뭘 하는데 보니까 다 믿업지 않은 거예요. 산업혁명기 때 영국에서 그 맨체스터 캐피탈리즘을 보면 어떻습니까? 노동자들이 그냥 과거 전근대적 농촌사회보다도 못 살잖아요. 피를 쫙 빨아죠. 네. 이런 걸 가지고서 계몽주의가 어떻고 합리성이 어떻고 이성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아니라고 본 거죠. 인간을 자유롭게 두면 이건 복잡해지고 지들 먹고 사는 이기적인 행동들만 계속해서 하니까 그렇죠. 무슨 인간이 이성을 갖고 낭만이 있어? 다 필요 없어. 진짜 신의 뜻에 따라서 고결하고 올바른 삶을 살게 만들어줄게. 이런 느낌인 거네. 그거죠. 아. 그러니까 중세 기독교 사회가 오히려 이상적인 사회였다고 낭만주의자들이 봐요. 절대 인간은 신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의 권위를 뭐 이성을 가지고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니까 인간들이 이제 까불대는데 그게 절대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통이 있는데 파시스트들은 과학기술 문명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네네. 그런데 사회가 이렇게 분열되는 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회는 통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파시즘이 어떤 이념인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무솔리니. 무솔리니죠. 네. 무솔리니는 원래 마르크스주의자였거든요. 근데 이탈리아도 특히 이제 북부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거기 출신이거든요. 거기도 산업화 경험을 하거든요. 거기도 엄청난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노동운동에 투신을 하다 보니
보니까 이 이탈리아 병, 이 혼란, 분열 이것을 극복하는데 과연 사회주의 노동운동이 해결책인가 회의가 들기 시작해요. 아하.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계급 투쟁을 해갖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해서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면은 여기 이제 모든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인간이 뭔데 이성적이지도 않고 지들 이기적이기만 한 인간들한테 이 노동운동으로 이것을 사회주의로 다 통합을 한다고 해도 그 뒤는 답이 없다.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르주아들을 제압하고 과연 그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가? 그걸 한 20, 30년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 이탈리아 사회는 계속해서 분열, 혼란이 지속되고 있고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다른 걸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뭐냐면 파시즘이라는 거예요. 통합. 그러면 왜 이탈리아가 그러면 무슨 이유에서 통합이 돼야 되느냐? 민족이에요. 아, 민족. 예. 계급을 내세우잖아요. 사회주의 노동운동은. 계급은 이것은 사회 분열을 야기하는 거 외에는 없다는 계급은 거예요. 나눠져 있으니까. 계급 이기주의고 이 자유주의의 또 다른 변형이라는 거예요. 파시스트들이 볼 때는 프롤레타리아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부르주아 계급하고 싸워서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하고 하는데 사회주의자들은 그렇게 안 보죠. 이게 사회 전체의 이제 이익이잖아요. 근데 파시스트들이 볼 때는 그거는 하나의 집단, 프롤레타리아는 산업 노동자라는 집단의 이익이지 네. 이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는 여러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모든 그런 이질적인 요소들을 가진 집단들이 공동분모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민족이에요. 민족이구나. 그래서 민족을 내세우는 거죠. 지금 이 노동운동을 통한 사회주의는 네. 노동자 계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이것도 분열이다. 예. 근데 우리 모두가 하나로 통합되는 건 민족이다. 이 민족으로 뭔가를 우리가 통합해서 이루어내야 된다가 네네. 파시즘의 기본 성향이고 이것의 독일 버전이 나치즘이고 나치즘이죠. 와 반백년을 살면서 파시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 건 오늘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예. 히틀러는 지금 베르사유 조약도 어느 정도 깼고 그리고 이룩하고자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룩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된 건 이 나치즘을 퍼뜨리기 위해서예요. 아까 그 말씀 드리다 말이 옆으로 네네. 샜는데 프랑스 침공까지도 이제 이해가 가죠. 베르사유 체제하고 연결이 돼 있는 네. 거죠. 근데 40년에 또 8월에 영국 침공을 하고 41년에 소련 침공을 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소련 침공을 할 때 뭘 내세우냐면은 인종주의를 내세워요. 거기서 이제 일관성이 없어져요. 아. 히틀러가. 그러니까 베르사유 체제까지는 상당히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독일 너무나도 억울하니까 국민들이 다 불만을 가졌으니까. 네네. 근데 소련 침공을 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레벤스라움이라고요. 독일 아리안의 그 생활 공간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근데 서쪽은 땅이 없고 동쪽은 땅이 넓은데 거기는 열등한 슬라브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들의 개체 수가 늘어날 위협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등한 민족의 개체 수가 늘어나 버리면 인류는 하향 평준화가 된다. 무섭다. 개체수래. 그래서 나치가 그래서 고고학과 참 연관 많이 되는 게요. 히틀러가 그 아리안주의를 내세우는데 원래 아리안 그 내세운 건 영국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영국이 원래 페르시아나 아마 이제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현명한 사람들을 의미한 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얹어가지고 영국 것도 뺏어와서 그 아리안이 자기네 거라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를 갖다가 이제 열등하게 맞습니다. 보는데 아마 그리스나 로마가 볼 때는 그냥 게르마니아나 슬라브나 어차피 다 이제 그런 그 소련 침공은 이제 그런 식으로 명분을 내세우죠. 그러니까 베르사유 체제에서 나치즘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바로 소련 침공인 거군요. 전쟁의 명분만 보면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나치는 거기 25개조 강령에서 1920년 창당시 강령에서 그때 유대인을 벌써 언급을 해요. 그때부터 그 민족이라는 걸 가지고 독일 사회가 통합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게 본다면 유대인들이 이질적 요소인 거예요. 알박기가 돼 있군요 지금 독일에. 예, 일단은 뭔가 이렇게 잡티가 들어있는 거죠. 순수하게 독일 민족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질적인 요소가 있는 데다가 또 그거만 본 건 아니고요. 단합을 해야 되니까 지금 왜 독일 사회가 이렇게 분열이 됐는지 아느냐. 보면은 이제 근대하고 관련이 있는 얘기들이에요. 뭐 예술계, 뭐 아방가르들이 있잖아요. 연극이라든지 뭐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두각을 나타내요. 그들의 역사가 그랬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레거시한 것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거부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이제 자꾸 새로운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고 해방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그쪽에 보면 아방가르드 쪽에 유대인들이 많이 진출해 있었어요. 히틀러는 이제 미술 지망생인데 완전 고전 미술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회를 저렇게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 근대라는 그 커튼 뒤에 숨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데 저것들은 퇴폐적인 것들이에요. 퇴폐 예술. 근데 그 배후에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사회를 다 망치고 있고 그 인간의 고귀함 이런 것들을 죄다 망치고 있고 근데 그게 더 나아가면 뭐냐면 유대인이 세계 지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배후에. 시온의정서 나옵니까? 혹시요. 시온의정서? 히틀러가 예. 미드에 안 떨어졌으면 그렇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억하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떨어졌는데 예술가 이쪽은 유대인들이 잘하니까 열받아서 그러니까